아직은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경기 충격이 한번 남아있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부동산도 조만간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아, 진짜? 예, 예. 사실 지난번 9월에 오셨을 때 네. 그때 9월 3일이었는데 촬영 때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와 자산 가격의 거품이 빠지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이제 경고를 몇 번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예. 지금은 사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700까지 빠졌고 예. 미국 주식 시장도 굉장히 지금 많이 빠졌는데 예.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갑자기 스르 많이 빠져서 지금 패닉 상황이 좀 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예, 그때 제가 뭐 올해를 어렵게 봤던 거는요. 예, 2008년 그다음에 2020년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채가 증가하고 네. 예, 특히 그 자산 가격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예, 저는 모든 것이 거품이다. 네.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예, 그런 문제가 지금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까지 왔느냐? 네. 우리나라는 한 3분의 2 정도 앉는 것 같고요. 아직 들어온 건가요? 예, 지금 예. 2,700이면 바닥 아닌 거 아닌가? 지금 저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 저는 뭐 여기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좀 반등할 텐데 네네. 아직은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미국은 아직 2분의 1도 안 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국은 3분의 2 정도 왔고 예. 미국은 2분의 1 정도 왔다고 하셨는데 예. 한국은 뭐 어디 지금 지수로 한다면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을 하면은 2,500 정도 나옵니다. 그 시기는 또 누구도 알 수 없지만은 네. 한 4월쯤 나오고요.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뭐 저 3,300 그 정도까지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요. 네. 뭐 올해 고점은 한 2,900 정도. 예, 제가 또 명목 GDP로 올 연말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네. 한 2,900 정도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작년 뭐 재작년에 우리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렇죠. 예. 3,300까지 갔으니까. 예, 특히 저 2020년에는 코스피가 전년 말비 거의 31% 올랐고요. 네. 작년에는 다른 나라하고 조금 성장률이 조금 더 낮았지만 그래도 많이 오른 편이거든요. 네. 지난 2년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대평가 국면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 가대평가 국면이 해소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주가라는 게 경기라는 게 오를 때는 서서히 오랫동안 천천히 올라요. 네. 예, 그런데 떨어질 때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저 1월에서 거의 뭐 2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예, 그런데 최근 떨어진 것은 저는 네. 뭐 금리 충격. 우리 저 한국은행이 작년에 금리 2번 올리고 올 1월 달에 한번 올렸지 올렸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이 이게 통화 긴축한다고 그러니까 네. 예, 금리 충격인데요. 앞으로 경기 충격이 한번 남아있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기가 지금 나빠질 조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 진짜 어떤 예,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통계청에서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걸 작성해서 발표하는데요. 네. 예, 그게 작년 6월이 고점이었습니다. 어. 예,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선행지수가 떨어진다는 거는 다른 모든 경제 지표가 둔화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통계청뿐만 아니라 OECD에서 각 국가별로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네. OECD 거는 통계청은 6월, OECD 거는 7월을 고점으로 지금 12월까지 계속 하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은 아마 1분기 후반, 2분기 중반 가면은 모든 경제 지표들이 나빠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기업 수익이 더 증가하면 금리 올라가도 예, 주가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금리는 좀 올랐는데 기업 수익이나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서로 악조건이 만난 거는 예. 약간. 그렇습니다. 지금 자산 가격을 뒷받침한 게 두 가지죠. 네. 뭐 그동안 저금리, 그렇죠. 경기의 뭐 기업 수익 주가. 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오르고 조만간 기업 수익도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뭐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합니다만은 이 경제 전망을 하면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경제 성장이 올라갈 때는 전망한 것보다 실제 수치가 더 높게 나옵니다. 네. 그냥 뒤따라서 높게 전망을 해요. 그런데 경제 성장이 꺾일 때는 내가 예를 들어 3.5% 전망했는데 실제치가 3.2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뒤따라 또 낮추는 하향 조정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엊그제가 IMF가 네. 세계 경제 전망 발표했지 않습니까? 오. 작년 10월 달에 올해 세계 경제가 4.9%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런데 1월 달에 수정 전망, 분기별 수정 전망을 하는데요. 4.4%로
낮췄네요. 낮췄거든요. 네. 작년 10월부터 낮추고 있어요. 작년 7월에 했던 거 10월에 낮췄고 그 다음에 또 낮추고 저는 4월에 다시 하는데요. 4월에 더 낮추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올해 저 애널리스트들이 전체적으로 컨센서스 보니까 우리나라 저 상장 기업 영업이익 증가율이 뭐 9 내지 10% 증가할 거라고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저희는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조짐들이 아마 1분기 후반 2분기부터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한 번 더 충격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코스피 기준에서 2,700에서 4월에 2,500이면 뭐 점진적으로 하향한다는 의미이실 걸까요? 아니면 뭐 중간에 좀 중간에 반등은 있죠. 저는 뭐 2월에는 1월에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FOMC도 뭐 1월에 미국도 끝나고요. 그 충격도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단기 급락에 따른 약간의 반등은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한국 주식이 어떻게 봤을 때는 코스피가 지금 2,700까지 왔으니까 누군가는 또 이게 싸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싸다고 생각해서 지금 뭔가 조금 들어가고 하면 안 좋은 상황일 수 있겠네요. 뭐 좋은 종목 서서히 뭐 제가 2,500까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뭐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하나 분명한 거는 주가가 많이 싸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렸으면 우리나라 지금 적정 주가 계산하면 2,900 정도 나오거든요. 명목 GDP로 하면은 2,700이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싼 건 맞군요. 예, 지금 싸지고 있어요. 네. 예, 지금 서서히 사셔도 되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현금을 다 쓰면 안 된다. 예, 현금을 일부. 예,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어떤 방송에 나가서 올해 주가 많이 떨어집니다. 올해 주식을 사야 됩니다. 언제 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1분기에 한 20%, 2분기 40%, 뭐 3분기 초반에 한 40% 사십시오. 예,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진행자가 아니 당신이 이거 상반기까지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때 100% 사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뭐 제 전망이 완전히 맞다는 전제 조건이고요.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예, 있기 때문에 또 현금을 좀 더 비축하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20%라도 좀 사놓으시라는 거는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어야지 이게 물이 찬지 더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물이 너무 파란색 물이라서. 아, 또 찾으면은 나머지 80% 가지고 가감이 더 사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면은 네. 물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 수도 없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 사야 될지 판단도 잘 안 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건가요? 예.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아무리 하락장이라도 내가 주식시장 안에는 있어야 된다. 안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면은 막상 제가 2,500까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떨어져도 무서워서 못 삽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 사놨는데 뭐 10% 떨어졌다. 네. 그러면 야, 이 좋은 주식 10% 내가 산 가격에 싸게 샀다고 사는데 10% 더 떨어지면 더 싼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미국 주식은 왜 이렇게까지 빠지고 있는 건가요? 한국에 똑같은 이유인 건가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거품이 더 심각하게 발생했어요. 미국 거 주식시장에서 버핏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거 보니까 작년 2분기가 332%였습니다. 3분기는 324%로 좀 낮아졌는데요. 그게 2000년 이후로 평균이 180%거든요. 예, 그리고 뭐 PR도 과거 평균에 비해서 과거 평균이 한 16배 되는데요. 뭐 39배. 예, 그 다음에 또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신용융자라고 그러는데요. 돈 빌려가지고 주식 굉장히 많이 샀고요. 그리고 미국 가계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가계 주식 비중이 무려 53%나 됩니다.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47%였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한 47, 48%였거든요.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는 저는 심각하게 거품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뭐 지금 나스닥 지수가 한 15%, 뭐 S&P 500이 장중 한 12% 떨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제가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등 미국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로 평가하면 S&P 500 기준은 한 20% 정도 가대평가되어 있거든요. GMO의 그랜섬이라는 그분은 반토막 난다, S&P 500. 그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야, 이게 참 주식이 참 저는 어렵다고 느끼는 게 대한민국에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사실 2021년에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예. 작년에 굉장히 힘들면서 역시 주식은 미국인가 보다.
미국처럼 우상향하는 자산을 이제 주식 투자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반기 많이 넘어갔거든요. 예, 근데 넘어가니까 내가 꼭대기야. 예. 저도 약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뭐 좀 빨리 경고를 했지만은 네. 작년 하반기에 우리 주시장이 굉장히 지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미국 쪽으로 많이 가셨는데 가셨죠. 예, 뭐 좀 위험해 보고 뭐 ETF 300짜리까지 많이 네. 샀다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거 보고 참 저는 그런 시기는 아닌데 조금 참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 비중 좀 줄이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습니다. 최근에 주식 시장도 빠졌고 사실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많이 예, 빠졌고 요즘 한국의 뭐 부동산도 좀 흔들흔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자산 시장이 좀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뭔가 안전한 뭐 투자처는 없나요? 그러면? 저는 모든 것이 지금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모든 것이. 예, 주식도 거품, 네. 부동산도 거품. 네. 예, 그 다음에 금리도 지금 적정 수준보다 굉장히 낮거든요. 네. 채권도 어느 정도 거품이 발생한 거죠. 암호화폐도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된 것인데요. 네. 예, 그런데 암호화폐는 뭐 지금 뭐 반값 정도 됐다고 그러죠. 맞아. 근데 멀리 내다보면은 뭐 사신 분들은 지금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시나요? 예. 저는 암호화폐가 왜 생겼느냐. 비트코인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암호화폐가 생긴 거거든요. 예, 그때 미국 경제 신뢰도가 저는 많이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로 네. 신뢰도가 점점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각국의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2000년에 달러 비중이 71%였어요. 네. 근데 작년 2분기까지 IMF가 통계 발표했는데 보니까 네. 59%로 줄어들었거든요. 달러 저거 과거에는 많이 믿었는데 갈수록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뭔가 우리가 다른 자산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중 하나가 비트코인이고요. 요새 금 가격은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저는 금도 일부 편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도 사실 안전자산 쪽 아닌가요? 달러도 안전자산인데요. 예, 그런데 과거보다 안전자산 성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힘이 좀 줄어들었군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지금 돈을 엄청나게 찍어놔가지고 너무 불어서. 미국 가게들이 그 돈 가지고 네.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11월까지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발표됐는데 최근 3년 평균보다 43%는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부채하고 자산 빼고 순 부채가요. 지난 3분기 보니까 16도 달러입니다. GDP 대비 69%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그 나라 진작에 한 얘기 가고 그런데 달러라는 기축통화 때문에 기축통화니까. 예, 지금 돈 찍어내가지고 전 세계 소비를 네. 그 미국 사람들 소비해줘가지고 우리도 중국도 수출해준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적자가 나도 견디는 거는 중국 사람 우리 사학개미라 하는 것처럼 우리 미국으로 무역해가지고 연간 2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내거든요. 네.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미국 주식 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저 포트폴리오 투자가 마이너스 11조 달러 적자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소비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상품 우리는 수출해주고 그 수출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냥 미국 주식 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주가가 거품이고 붕괴되면요. 네. 미국으로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달러 가치 일시적 상승이다. 올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 지금 현재 보니까 1197원이었고 얼마 전에 1월에만 1200원 돌파한 적도 있었잖아요. 이게 네. 조금 이제 하반기에는 좀 떨어진다. 예, 뭐 지금 일시적으로 1,200원 넘을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우리나라 경상수적자가 GDP 대비 5% 네.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거든요. 외환보유액도 4,600억 달러 넘고요. 네. 네, 저는 하반기에 한 1,150원 정도로 계속 접근해가는 과정이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좀 사게 될 겁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뭐 경제 성장률, 기업 수익 보고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외국인 순매수하고 가장 관계 깊은 변수가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그렇죠. 원화 가치가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넘으면은 저는 분명히 외국인들이 이건 한국 경제력에 비해서 한국의 원화 가치 저평가돼서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좀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해주시고. 좀 들어올 수 예, 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또 코로나 같은 경우가 예. 사실은 이제 너무나도 많이 퍼지고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조금 만연화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좀 데이터를 보고 놀랐는 게 오늘 1일 확진자가 어저께 날짜 기준으로 한국이 13,000명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기존에는 7,000명, 8,000명이 최대였는데 예. 이게 10,000명이라는 숫자는 어쨌든 단위가 다르잖아요. 예.
이런 단위가 이제 달라지면서 뭐 한간에 뭐 2만 명, 3만 명 갈 수 있다라는 데이터도 나오던데 이게 만에서 3만 명의 이런 숫자가 나오면 이건 또 다시 영향을 좀 주시장에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면서요. 네. 올해 그 3% 성장하려고 봤거든요. 네. 네, 그런데 성장의 가장 기여도가 클 게 민간 소비라고 봤어요. 민간 소비가 한 3.6% 정도 증가할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당장 이렇게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덜 돌아다닐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부의 효과라고 우리가 주식값이 오르고 그 다음에 집값이 오르면은 부자가 된 것 같죠. 소비를 더 늘리거든요. 근데 주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저는 부동산도 조만간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아, 진짜? 예, 예. 그렇다면은 네. 소비가 그렇게 증가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네. 뭐 자산 가격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가 3.6% 증가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네. 뭐 3%보다는 한 2.5% 안팎 2.5%. 이 정도 뭐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전망한 것보다 좀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얘기해 주셨는데 부동산은 그러면 좀 왜 안 떨어질 거라 좀 보시는 걸까요? 지금 제가 장기 추세를 부동산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네. 모든 경제 변수가 자기 추세가 있는데요. 네. 지금 추세가 증가율로 보면 이미 꺾이기 시작했어요. 작년 11월이 정점이고 12월부터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단기적으로는 금리하고 네. 대출 금액이에요. 근데 어떻든 금리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 올랐죠. 주택담보대출 금리 1%포인트 이상 올랐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저 금융감독원, 금감이 이런 정책당국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끔 언론에 나오는데 우리 저 금감원장이나 금융위원장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금융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너무 많고 자산 가격,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이거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그 취임사할 때 네.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금융위원장께서는 작년 9월에는 밀물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갯벌에 나가서 되겠느냐. 밀물 들어오면 갯벌에 나가면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올 1월 달에는 해석회풀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아, 저도 그 비슷한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집값을 결정하는 게 네. 단기적으로는 금리 대출 금액이지만은 뭐 6개월, 12개월 후 더 영향을 미치는 게 경기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기가 좀 둔화될 거라는 거죠. 집값 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값이라는 거는 상당한 추세가 있습니다. 한 번 오르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오르다가 한 번 떨어지면은 또 4, 5년 떨어져요. 저는 이런 추세가 시작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꺾인 게 작년 12월이요? 예. 근데 지역별로는 달라요. 작년 12월에 이제 지역별로 꺾인 게 서울 강북이 먼저 꺾였고요. 네. 그 다음에 대구. 되게 많이 예, 예. 그리고 나머지 것도 지금 아마 1월 통계가 곧 나오는데요. 네. 뭐 제가 저 국민은행, KB 국민은행 통계를 사용해서 분석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한국감정원에서 주택가격 데이터 발표하는데 좀 장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KB 국민은행 통계가 86년 1월부터 월별로 발표되고 있어요. 네. 그걸로 해보니까 뭐 꺾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말에 집을 샀는데 설마 김 작가가 꼭지였던 건가요? 아, 집이라는 게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저는 그 뭐 김 그런 작가님은- 마음으로 사긴 했지만 아니 저는 하필 제가 왜 꼭지입니까? 부담할 능력, 그 원리금 상환을 부담할 능력, 그 현금만 있으면은 네. 집은 하나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네.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시지 말라는 거죠. 예, 저는 뭐 자기 돈 있고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 부담 능력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집 사가지고 네. 가지고 아니, 계시면 저는 뭐 내 집 마련,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한 거니까 아 그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겠습니다.